어, 유혜정 센터장님? 유혜정 센터장님께서 한 50분 발제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른 때처럼 3, 40분 정도 토론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번이 7번째 세미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세미나는 일본 커뮤니티 케어 현황과 과제인데 마지막 세미나인 만큼 8차 세미나에서는 다시 김동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리고 아, 유혜정 센터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님이신데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가지셨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지금 10여 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합 돌봄 사업에서의 그 GPU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가 많이 기대가 되고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거든 오늘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센터장님, 이제 발제를 이제 딱 8시 됐으니까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혜경 이사장님 한 말씀 인사하시겠어요, 먼저? 예, 예, 예. 지금 유혜정 선사장님 들어오셨죠? 네. 아, 예, 예, 예. 아, 저희 기획 세미나 모두 8차례 기획,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세미나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데, 저희가 그 8회로 이 기획 세미나를 마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본래 그 8차례의 기획 세미나 끝나고 나서 국회 토론회를 하기로 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5월 1일자로 이제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 토론회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대선 공약 내지는 정책 제안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건강돌봄센터,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을 할 수 있는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건강돌봄에 있어서 주민 참여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차례의 기획 세미나를 마친 후에 2주 후에 저희가 그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그 두 가지 사항을 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음, 마지막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님 여기 들어오신 회원분들께 이제 쉬셨어? 예,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쉬잖아. 그때 엄마 그 쉬시다니. 마지막 저희 발표까지 그 들어오셔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혜정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고요. 발제자 아닌 분은 뮤트 해.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선생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예. 이 회의는 다들 영상을 끄시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가 네, 조금 쑥스럽긴 한데 여하튼 김지원 소장님과 김혜경 회장님 얼굴은 잘 보여서 두 분의 얼굴을 잘 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당초에 김혜경 회장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1월인가 2월인가 그랬는데 아니 6월에 일정을 벌써 잡으시나요? 막 이렇게 제가 질문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벌써 6월이 됐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 국면도 있었고 매우 다이나믹했던 25년의 봄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또 너무나 그 시리즈에 강연을 하셨던 분들이 또 이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전문성을 갖고 많이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셨기에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건보공단에 있고요. 오랫동안 건보공단에 지금 올해 쪽으로 제가 이제 12년 정도 이제 됐고, 주로 저는 이제 학부석사 박사를 다 사회복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원래 제가 주 전공은 제가 일본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통합 돌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돌봄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이미 일본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본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일본의 그런 요양시설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 돌봄을 공부를 현장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돌봄과 지역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공부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했던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통합돌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의 여러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이들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한 7년간의 시범 사업을 정부가 해왔고, 특히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법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26년 3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이게 결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공유를 드릴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 자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정부가 어찌됐든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당초 이 시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110개 과제 중에 45번에 있던 과제고,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정과제가 정말 많은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윤 정부 안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목에 그러니까 노인 돌봄의 한 줄이 커뮤니티 케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조금 더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당초 계획이 됐던 시범 사업이었고, 당초에는 25년 12월 올해 말까지 하고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이 법이 제정되는 그 여러 가지의 과정 안에 이 시범 사업의 운영 모델이나 지자체들이 했던 여러 경험들이 많이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선도 사업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계됐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이제 지역에서 현장 적용성 있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법 시행 이후에 본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의 이제 운영 모델이라던가 이제 평가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한 8년간 지금 이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고요. 2017년 이제 말에 복지부가 처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슈를 등장시킬 때부터 좀 개입을 해서 이제 오늘 현재까지 계속 이 일을 갖고 제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8년간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의 사실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가슴 졸였던 일도 많았고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판이 열리는 경험들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과제들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 50분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시범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25년 12월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복지부하고 최근에 회의를 해봤을 때는 시범 사업 종료 없이 그냥 바로 본 사업으로 이게 연장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끝이 없는 이제 본 사업의 선제적인 모델 적용 뭐 이 정도로 이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범 사업 지자체들이 결국에는 이게 타 지자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 사업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복지부가 이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불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이 당시만 해도 사실상 대체 커뮤니티 케어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한 8년이 지나서 봤더니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8년에서 22년에 선도 사업을 했고 22년에서 25년에 다시 한번 선도 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디벨롭해서 시범 사업을 3년째 하고 있고 26년에 보편화로 가는 이 과정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정말 많은 법도 제정이 되고 시스템도 지금 개발 과정에 있고 각종 제도들이 어쨌든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바꿔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과정 중에 사실은 저는 통합돌봄이 갖고 있는 이제 결국에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뭐 각종 사업들이 있지만 통합 지원이 뭐가 지금까지와 가장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복지 쪽에서 봤을 때는 복지를 넘어선 보건 그리고 보건 쪽에서 봤을 때는 보건을 넘어선 복지.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통합돌봄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복지의 틀 안에서 결국 계속 이 제도를 보다 보니까 보건하고 이게 결합됐을 때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많은 이제 이렇게 과제들을 사실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보건도 역시 보건 영역을 넘어서서 복지하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슈와 관련한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사실상 지금 매우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들은 일정 부분 그 서로 간의 벽을 넘어서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지자체들이 저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합돌봄 선도사업 4년간 우리가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사실 한 1,000억 정도를 썼습니다. 예산을 4년간. 사실 우리가 16개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많이 보시진 않았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3년간 약 200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이게 하나의 이슈 파이팅에 대해서 여론몰이가 가능했다면 결국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이 통합돌봄이 메인에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해 나가야 되는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고 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도 사업을 제가 한 4년간의 내용을 평가를 해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이 돌봄에 관심을 갖고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만의 영역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건이 어떻게든 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돌봄은 자원이라던가 이런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ARP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나누어서 했었는데 거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시범 사업은 작동이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이제 많은 이제 포커스도 노인에게 맞춰져 있었고요. 물론 장애인 지역과 정신질환자를 했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좀 여러 고민들을 했었고, 대구 남구와 제주시도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서 했었지만, 결국엔 우리가 운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대상자를 확대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한 발짝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결국에는 가장 일단 많은 포지션을 노인이 차지하고 있으니 노인 중심으로 운영 기반을 좀 만들고 거기에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얹어서 가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선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국정과제가 세팅되고, 그리고 결국에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통합돌봄이 이슈가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박사님, 이번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 하긴 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법이 제정된 거에 정말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될 때 많은 분들은 법이 구체성이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시범 사업도 사실은 여기까지 못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업 때도 16개 지역이 계속 주장했던 요청사항이 중앙정부의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도 없는데 우리 보고 도대체 조례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중앙정부의 법이 있어야 우리도 뭔가 예산 심의도 하고 의회에 요구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늘 그게 갈증이 있었고,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24년, 이제 23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이 법 작업이 시작이 됐고, 24년 3월에 법이 통과되는 21대 국회에 극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 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이 법안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통과가 되고 준비 작업을 하게 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백업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게 법, 제도, 그리고 예산, 조직 이런 부분일 텐데 어쨌든 법을 통해서 운영 체계를 좀 만들고 필요 당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시범 사업은 당초 12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자로 100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개 하다가 기술 지원형 20개 들어왔다가 거기에 35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이제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53개 지자체를 컨설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100개의 지자체가 뛰고 있고, 그리고 2월 말이 되면 124개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지자체 중에 50% 이상의 지자체가 이제는 이 의료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이제 어쨌든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50%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중앙정부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방문진료의 현장을 언론에 보도하고, 뭐 진천구는 기자가 20명이 가가지고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진천군의 이 퇴원 환자 지원 체계를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를 하지만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100개의 지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26년 3월에 어떻게 229개가 어찌됐든 출발선에 같이 갈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다 잘 나오진 않는데, 이 12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내용이어서 제가 찍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시도만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울산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은 아예 전체 지자체가 다 들어왔어요. 광주도 전체 지자체가 다 하고요. 서울도 원래 서울이 선도사업 때부터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지자체인데 서울이 지금 이제 시범사업 지역에 들어오면서 서울도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시범 사업을 계기로 지금 여러 가지 확장 버전에 있는 상황이고, 사실 12개 지역은 먼저 시작했던 12개 지역 중에 선도 사업 때부터 했던 7개 지역들, 뭐 경기 부천 안산, 진천, 천안, 전주, 광주 서구, 그다음에 김해, 뭐 요런 지역들은 사실은 독보적인 이제는 사실 기반을 좀 깔아가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개 지역이 모두 다가 잘 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들은 이제는 이 통합도움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의 일단은 기본적인 기반은 갖춰진 지자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어쨌든 법안하고 이제 연계해서 대상자가 설정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법에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까지 지금 복지부가 이제 어쨌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돌봄이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주요 타겟 그룹이 될 거고, 장애인은 아마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아마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 사업에 비해서 이 시범 사업은 정말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용의 고위험군에 있는 이 그룹들을 정확하게 지역에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살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권에서 장병 재가급여자나 등급외자, 맞돌 중증군, 뭐 이런 조금 돌봄 필요도가 높은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결국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의 패키지 방식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면서 시군구 본청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되 건보공단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 간의 협업 기반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시범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지향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델을 돌봄 욕구가 높은 분들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보시면 사실은 돌봄 필요도가 높은 분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적 측면에서는 대상자 발굴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져 왔던 경향이 있는데, 선도 사업 때 저희가 경험을 했던 가장 큰 뼈아픈 경험이 뭐냐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대상자 발굴은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거의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범 사업은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소득 기준 없이, 소득 제한 없이 이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 필요도가 있으면 대상자군으로 들어오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들 컨설팅을 하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박사님, 저보다 훨씬 부자인 이 어르신들한테도 왜 우리가 도시락을 갖다 드려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득 수준을 넘어서서 돌봄 필요도 중심, 그리고 과연 지금의 읍면동의 대상자 발굴 체계 안에서 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분들을 읍면동이 정말 구석구석 같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했고, 그래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건강보험과 장교양보험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좀 발굴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열심히 그동안에 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했던, 대상자 발굴의 노력을 했던 지자체들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의 돌봄 필요도가 높은 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5세 이상의 장병 재가급여자, 맞돌 중증군, 등급외자 이런 분들은 한번 전수조사 베이스라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매년 75세에 도래하는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방문을 해서 진정 돌봄이라고 하는 거 이슈를 두고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대상자를 좀 더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17일부터 이제 이게 최근에 굉장히 아마 여러 자리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통합 판정 체계를 적용을 해서 의료 돌봄의 필요도를 사정하는 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합 판정은
이게 원래 통합 돌봄이 설계될 때, 통합 지원이 설계될 때, 기존에 어느 대상자가 돌봄 필요도는 사실 유사하다 할지라도 어느 제도권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느냐, 장교양에 들어오느냐, 노인 맞춤 돌봄으로 지호로 들어오느냐, 각각의 사정 체계를 두고 분절화된 내용으로 하면서 전혀 연계되지 않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 결국에는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일관적인 관점에서의 의료 돌봄의 통합적인 사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논의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권 내에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교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지역 돌봄군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위한 사정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논의를 했었고 그 와중에 한 7, 8년 전부터 이 통합 판정 체계에 관련한 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트리 포인트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로 들어왔을 때 이분이 통합 판정 조사를 통해서 의료 욕구, 요양 욕구, 돌봄 욕구를 한 번에 사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베이스로 장교양 등급도 나오고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돌봄 서비스로 연계되는 그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게 원래 당초의 통합 지원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가 되느냐 때문에 지금 그동안 여유가 많았는데요. 이 통합 판정 체계 자체가 결국에는 장교양 인정조사를 베이스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의 계획은 건보공단이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자체로 연계를 하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 이 내용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지부하고 같이 조금 이제 시범사업 적용을 해봤더니 시범사업에 이제 그 참여한 지자체들도 이 통합 판정을 태워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어쨌든 소요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었고 특히 퇴원 환자라던가 생애말기 환자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을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경험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조사 체계는 좀 변경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지자체에 안내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필요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분들은 통합 판정을 태우지 않고 지자체 자체 조사로 시작을 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통합 판정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지자체가 동행해서 함께 이제 조사 같이 방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마지막 막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 안내가 될 거라 이 부분은 살짝 이제 앞으로 이제 본사업 모델에서는 변화가 있겠지만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이 통합지원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범사업 내에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다양한 메뉴판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의료부터 주거까지의 이제 영역들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말에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또다시 한번 이 시범 사업이 돌봄, 복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지 않았을까. 근데 어찌됐든 타이밍이 장교양 재택의료센터가 시작이 됐고 관련한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 여러분들의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 통합지원 시범 사업의 4개 영역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보건의료나 요양생활지원 주거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메뉴판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메인은 시군구의 본청 또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의료 돌봄의 연계, 보건복지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어찌됐든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들을 우리가 여러 시범 사업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게 본청이 되든 보건소가 되든 어쨌든 지역의 진짜 전달 체계 여건에 따라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본청,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또는 통합돌봄과 이런 데서 지금 전담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안성시만 보건소가 이 전담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안성시는 시장님이 또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간호사시고 간호사시면서 사회복지사시고 또 보건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건소의 노인 돌봄과를 만들어서 본청의 노인 맞춤 돌봄 업무까지가 다 보건소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안성시에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인돌봄 과장님은 복지직, 통합돌봄 기획팀장은 간호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건소가 전담부서가 되면서 읍면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제가 봤더니 어쨌든 안성시는 지금 이게 시장님의 관심 하에서 지금 어쨌든 보건소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지원의 가장 이제 첫 단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보건복지 연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복지직, 간호직이 같이 자원도 보건과 복지의 자원이 같이 연계되도록 이게 사실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건보공단 지사와의 협업도 중요하고 보건소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게 노인돌봄 중심으로 갔을 때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 기관들에 관련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특히 이제 지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제 주민조직이나 공동체 네트워크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 돌봄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대상자 발굴부터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통합 판정이 적용이 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 방안을 토대로 12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12개 지자체가 지금 예산 지원형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술 지원형의 100개 지자체들보다는 훨씬 좀 더 예산도 있고 조직도 사실 상당히 많이 갖춰놓고 시작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성과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아마 오늘 보건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보건소의 역할 그리고 보건소의 협업에 있어서 요즘 가장 그 각광받고 있는 지자체는 부천이죠. 요즘 부천이 보건소에 벤치마킹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본청보다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훨씬 더 많이 간다라고 하시던데 보건소 내에 이제 돌봄 전담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 또는 이제 의성처럼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전들이 작동이 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건강안전 돌봄망을 구축을 해서 예방부터 중증까지의 건강관리의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건 특화 사업을 설계할 때 내용이었고요. 사실 12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그대로 잘하시면 돼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개 지역이 각각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냈고 특히 요즘 최근에 언론에 많은 나온 지자체들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자기들만의 문화로 만들어낸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2개 지역이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내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도 사업 때 16개 지역으로 했었는데요. 그때의 이런 목표는 지역 자율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케어 회의를 동에서 해도 되고 본청에서 해도 되고 대상자 발굴을 이런 사람 해도 되고 저런 사람도 해도 되고 어쨌든 지역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229개 지자체에 적어도 이 모델로 깔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 끝나고 3년간의 의료대본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모델 개발에 관여하고 이러면서 복지부하고 굉장히 좀 의기투합을 했던 거는 3년간 229개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깔 수 있는 모델을 조금 표준 모델 좀 만들어 보자. 거기에 지역 특성을 얹어서 지역이 훨씬 더 특화 있게 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적어도 그 업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이드 안에서 지자체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특히 이게 지역으로 흩어지면 지역의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전문가가 가서 강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다 달라진다라는 걸 선도사업 때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에 들어온 지자체들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복지부와 건보공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같은 지원 조직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적어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서 3년간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첫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12개 지자체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영상회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3년간 거슬러 봤을 때 명절이랑 을지훈련 빼고는 늘 이 주간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발표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그리고 이번 주에 할 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거기서 팁을 얻어서 해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주간회의의 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복지부의 건의사항에 바로 올려서 복지부가 바로 답을 달아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통 구조를 만들었던 이 주간회의가,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모든 그 관계자들이 이 주간회의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럼 본 사업이 됐을 때는 그럼 이 지자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뭔가의 지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게 한 배를 같이 타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사실상 남아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의 내용을 갖고 중간평가를 해봤었는데요. 여러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봤더니, 확연히 선도 사업에 비해서 이번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보건의료의 매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김해는 49.3%인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거의 100%에 가까운 보건의료의 매칭률을 가지는 것처럼 지역마다의 어쨌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한 87.8% 정도의 매칭률을 띠고 있고, 근데 가장 낮은 게 주거입니다. 이게 좀 지자체들이 지금 예산 지원형도 있고 기술 지원도 있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부터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하시면서 방문 의료가 해결이 안 되네. 엄청 고민을 합니다. 방문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구하지? 보건소에도 협조를 해보고 건보공단에도 협조를 해보고 막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결론에,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고민 지점에 다다르는 게 뭐냐면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태어난자 지원을 위한 뭐 중간집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주거는 복지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국토부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뛰면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 주거 지원과 관련한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좀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대상자나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뭐 어쨌든 서비스가 더 들어가고, 특히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뭘 주느냐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 부담이 붙기 때문에 이 고객들도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갈수록 한의
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뭐 이런 경향들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한의사 선생님들은 가가지고 침도 놓고 이런 직접 의사가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의 만족도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거주 기간은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값으로 대조군에 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퇴원 환자입니다. 지난 선도 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효과성이 좋았던 그룹은 퇴원 환자 그룹입니다. 퇴원해서 2주 이내에 이제 퇴원해서 2주 이내 인자를 저희가 퇴원 환자 지원의 이제 타깃 그룹으로 보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거는 퇴원 환자는 지금 이제 복지부가 퇴원 환자 지원 제도화를 위해서 정책 개발을 지금 연구 용역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땐 가장 돌봄의 사각지대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퇴원해서 낙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퇴원해서 골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사람이 장기항보험 대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경우 그러면 등급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두 달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요양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각지대의 문제를 통합돌봄의 서비스를 갖고 이 퇴원 환자 그룹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퇴원 환자 지원 제도화를 통해서 결국에 병원에서부터 준비 작업이 이루어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한 제도화가 앞으로 가야지만 이게 전국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자체가 개입해서 누군가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더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 입원율과 장기양 입소율은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를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기 위한 것들도 재정 변화에서 이제 효과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충분성, 협력성, 뭐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깔아주는 내용들이 결국엔 지금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통합 지원을 조금 앞서서 하고 있는 지역들은 어찌됐든 단체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체장님이 이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작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 기술지원형 지자체들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통합돌봄 업무를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있어줘야 그 지역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담 조직 만드는 것도 사실 각 지자체 내에서는 그 조직 부서에서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이미 복지직 니네 이미 사람 많은 거 아니야? 더 줘야 돼. 왜 간호직이 같이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부터 결국에는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노하우들이 지역에서 조금씩 쌓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요. 대상자나 보호자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관 협력, 같이 일하자. 여러분 일하는 방식의 반화를 가져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움직임 지침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걸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우리가 연계를 얘기하지만 지금의 중앙정부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을 통합지원의 방향성에 맞춰서 연계구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사실은 그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역이 자체적으로 재량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의 통합돌봄과 관련한 기반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판을 깔아주는 작업이 있어줘야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지역 베이스로 한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권 내의 베이스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의료돌봄 통합 지원은 지자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관련 보건복지의 공공민간기관들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보공단하고 특히 같이 하셔야 장교양 재가급여자에 대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가 왜 건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냐. 나는 보험료 민원 말고는 건보지사를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건보지사랑 같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불만. 건보지사도 역시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지자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관계자들이 그 답변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기관,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가 협업이 너무 어렵다. 이 보건소를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 그럼 또 보건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도 일이 많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역할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복지직 니네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왜 같이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보건소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김지현 소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 보건소장님들 협의회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보건소가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보건의료, 보건소 뭐 이런 데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대부분의 이 구조를 본청의 복지직들이 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직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직이 이 실행계획서를 짜는 정도의 경력이 되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의 6급, 5급, 6급, 7급 정도 되는데 그분이 9급부터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긴 기간 동안 많은 복지기관들하고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건 쪽하고는 일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또 보건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하세요라고 했더니 병원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지부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결국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보건소가 이걸 전담 부서를 하는 데들은 또 다른 이제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직종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결합 구조를 만들어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이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시범사업과 기존의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5년간 통합돌봄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는 저는 이미 도출이 됐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도출된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전 조직과 예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조직과 예산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연 한국형의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부터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를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미 저희가 이런 기반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맞춰서 얼마나 보장성을 확대할 거냐. 특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은 획기적인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제도 자체가 지자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갖고 있는 이 컨텐츠들을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급여로 확대할 거냐. 특히 핵심적인 확대는 장교양이에요. 장교양이 돌봄에 있어서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그 오로지 모든 빚이 다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 장교양의 보장성을 얼마나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의 틈새에 있는 그런 돌봄들을 지자체가 어떻게 재량껏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구조에 대한 저는 지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따 계속 이어지는 얘기겠지만 지자체 재량이라고 하는 건요.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앞으로 한 5년간은 계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 투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4, 5년 사이에 끝날 과제 아니고
본격적인 건 저는 2030년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향후 5년 동안 정말 통합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핵심적인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제도 안에서 깔아주고,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결합해서 가는 방식으로 저는 5년간의 조금 더 고도화된 한 발짝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잘하는 지자체는 결국엔 제도적인 큰 변화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자원 없이 지자체의 재량권, 그거는 저는 말 어부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이 조직과 예산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본청에 대한 조직도 필요하고 보건소도 필요하고 건보공단도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사실은 인력이 다 들어가줘야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저도 최근에 이 보건소와 관련해서의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보건소도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들어와줘야지 제도권 내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지. 저는 선의에 연계하세요. 잘 지내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도 어떻게 고도화시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 지금의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통합돌봄을 할 거냐.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맞춰서 사회복지관은 그럼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특화 사업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달체계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손봐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확대와 고도화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지속적인 국민적 이 동의를 얻어가면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8년 시범사업 해보니까요. 한 7년 시범사업 해보니까요. 이제는 중앙 대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한 틀에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대도심은 대도심 나름대로의 지역 밀착형을 위한 인프라를 늘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농어촌은 진짜 저는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국회 토론을 갔더니 지금의 농어촌을 이대로 둘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 농어촌 지역의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가까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실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좀 행안부의 사업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공동주거 방식의 이런 조금 모여 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지고 비대면 진료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농어촌 지역의 특화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사실은 보건진료소라던가 이런 데의 기능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이런 구체화된 운영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 차원의 이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같이 맞물려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지자체와 함께하고 있는 관련 공단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민간과의 협업 체계에 기반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앞으로 어떻게 잘 정착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도 어쨌든 이 통합돌봄의 내실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 돌봄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인프라가 늘어나고 이러면 지금 서비스 제공 주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데들이 좀 들어와서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 생활지원이거든요. 이 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의 이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의 또는 돌봄 경제 차원에서의 인프라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다양한 고민들도 앞으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 교육,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식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담당자가 빨리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청의 컨트롤 타워 하는 담당자들이 여러분 최근에 이제 진천구나 제가 얘기를 진천은 이 진천형의 모델을 만든 담당자가 지금 7년째 인사이동 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승진해서 보직이 발령이 안 나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낸 물론 그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진천 같은 경우에는 팀장으로 시작했던 분이 5급 승진해서 동장 잠깐 갔다가 과장 오셨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이 통합 돌봄을 키우기 위한 단체장의 이런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용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과 간호직의 이 파트너십이 너무너무 좋았던 지자체입니다. 뭐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 직종 간에 서로 간의 인사이트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결국엔 통합도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 두 인력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지금의 진천형의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판에서의 통합돌봄에서의 지자체 내에서의 역할을 만들어가게 할 거냐. 물론 그게 단체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에 이렇게 같이 투입하는 이 실무선에서의 이 협업 체계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 그다음에 뭐 정보 제공,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애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7년, 8년간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 돌봄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저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학부석사 박사를 했으니까요. 저의 핸드폰 속에 연락처는 다 복지 쪽의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합 돌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핸드폰에 많은 숫자가 보건의료계의 선생님들의 연락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주거가 결합이 됩니다. 저는 통합돌봄이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직종의 전문성은 가지되 그 직종의 전문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같이 일하게 할 거냐, 그걸 지역 베이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판을 깔아줄 거냐. 그러니까 그 준비 작업들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역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은 좀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마무리해 주신 유혜정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면 열정적이시고 이렇게 항상 고민이 이렇게 건의하거나 하는 거를 어떻게든 반영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건의사항 내지 질문이 있을 텐데 우리 지금 55분이니까 5분만 숨을 돌리시게 우리 강사 선생님 숨 돌리시게 하고 9시부터 한 3, 40분간 우리 질문 및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9시가 됐는데요. 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일단은 채팅방에 통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질문 순서대로 전달을 하거나 질문할 기회를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지현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먼저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김혜경 이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정 센터장님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또 7년의 그 사업 노하우가 있으신데,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 아주 리얼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 통합한정조사를 지금 아마도 건보공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 사업을 하게 되면 통합한정조사 도구는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건보공단에서 맡게 되는지 그거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12개 지자체에서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주된 역할이 그 서비스 연계하고 조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돌봄통합지원법에 보면 그 제공되어야 될 서비스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을 제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강관리와 예방 사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험이 많고 특화된 곳은 이제 보건소였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뭐 다르죠. 취약계층 예를 들어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일 경우에는 주로 취약계층이었고 뭐 건강증진 건강관리 사업은 이제 전체 지역 주민 대상이었지만 이제 사실은 그 일부 그 보건소를 찾아와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일부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건강관리나 예방사업을 했던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은 이제 보건소인데 이런 그 법에는 이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법에는 아마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아마 그게 좀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거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방문 진료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보건 의료 쪽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방문 진료가 가장 의료 서비스는 방문 진료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보건소의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마도 민간에서도 참여를 하겠죠. 민간에도 참여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방문 진료를 지금 현재 아마 35개소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확대 방안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아까 보았듯이 가장 연계가 안 되는 기관이 이제 보건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복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통합돌봄에서 조직이 그나마 갖춰진 데는 복지 쪽이에요. 통합돌봄과도 있고, 국기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 보건의료를 연계해야 될 보건소에는 이런 통합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관은 뭐커녕이고 팀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했던 것이 그 보건소에 이 통합돌봄을 전담할 그런 팀 내지는 과를 신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도시지역이 되겠죠. 도시지역은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문진료기관이 없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문진료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직접 서비스 제공이죠. 그리고 이제 연계 조정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강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신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인구 10만당 한 개소,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한 개소씩의 그 건강돌봄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각 센터당 그 새로운 인력,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해서 물론 재배치도 기존 보건소 직원의 재배치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그 채용을 하는 것. 그래서 한 센터당 10명의 인력은 필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정책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정책 제안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책 제안 매우 좋은데요. 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오만 분야에서 다 얘기를 하셔서,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국정과제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예, 지금 경제가 되게 앞선 순위라는 소문도 있고, 이래서, 야, 이게 투자가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저는 보건소에 이제 말씀하셨던 전담 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기능들을 심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방향인 것 같고 사실 그게 사실 부천이 지금 해오고 있는 역할이 이런 역할들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조금 모델들이 확장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연계를 잘 해보세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게 깔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통합판정 조사는 어찌됐든 지금 통합판정 도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판정 도구 자체가 개발이 지금 예상은 27년 정도의 통합판정을 이제 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판정 도구는 장교양 인정조사 도구가 통합판정 도구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장교양 인정조사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통합판정조사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장교양 보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인정조사를 건보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교양의 인정조사 체계가 통합판정 조사 체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등급을 결국에는 장교양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그 기능들이 통합판정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체계로 간다. 대신에 사실 장교양의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지자체가 파악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약 조사할 때 동행으로 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보고 대상자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을 깐다거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판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통합판정 조사와 관련한 거는 건보공단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통합 돌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장경 인정조사 도구를 디벨롭하면서 통합판정, 통합 돌봄이랑 결합된 거기 때문에 그 체계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두 번째, 12개 지역에서의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12개 지역 처음 시작할 때 실행 계획서를 세우고 사업 제안서를 쓸 때부터 사실 보건소와 같이 일을 했었으면 저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12개 지자체도 처음 시작할 때 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직 중심으로 다 판이 짜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구체적인 롤을 주고 함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지역도 거의 보건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저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게
12개 지자체의 처음에 시범 사업을 이제 12개 지자체가 공모에 당첨이 되고 첫 워크숍에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전담 조직에 무조건 간호직을 배치를 해라. 보건소에서 간호직을 모셔와서 해라. 12개 지자체는 그게 필수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사실 광주 북구만 최근에 이제 보건직을 보건소에서 배치하고, 본청의 11개 지자체는 처음부터 거의 보건직을 이렇게 같이 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지직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랑 보건직 한 명이 딱 간호직 한 명 딱 들어오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어서 결국에 협업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건강관리 및 예방 법안에 있는 그 내용은 보건소가 한다라고 박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보건소가 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대신에 이 건강관리 및 예방이라고 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 건지, 결국엔 사실 이 건강관리 및 예방이 장교양 진입 전에 사실 예방관리가 필요한 그 어르신들을 결국에는 그 그룹들을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통합돌봄하면서 제가 제일 갈증을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제도를 쫙 펼쳐보면 장교양으로 좀 들어오면 어찌됐든 뭐가 돼도 돼요. 요양보호사가 가기도 하고 일정 부분 어르신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장교양 제도 진입만 하면 그래도 일단 생활이 되는 건 돼요. 정말 막 짐이 쌓여져 있다가 요양보호사가 딱 들어가는 그날부터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그 환경이 갖춰지는 걸 보면서 됩니다. 근데 장교양 진입 전에 실제로 정말 건강관리나 예방이 필요해서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 그룹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이분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맞돌 수행기관, 치매 안심센터 관리하는 대상자가 다 비슷비슷한데 통합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예방이나 건강관리 이 판을 더 키워서 보건소가 치매 안심센터까지 다 결합해가지고 아예 건강돌봄센터를 크게 키워가지고 뭐 치매 건강돌봄센터로 만들든지 해서 저는 진입 전에 거점 기관의 역할을 보건소가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시키기가 되게 힘든 게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진입 전의 어르신들, 장병 예방 상태에 있는 이 어르신들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보건과 복지가 함께 결합되는 방식으로 판을 짜줄 거냐. 거기에 대한 전 한 단계 좀 더 진일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가면요. RN 간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 사람들이 다 치매 안심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다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치매 안심센터 검진이 분소까지 검진이 그 뭐지? 검사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분소 만들어 온 데도 있어요. 가보면 사실 분소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에 관련한 내용들도 좀 같이 엮어서 건강관리 및 예방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방문 진료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장기영 재택의료센터 너무 무겁지 않냐. 이거 1인 개원이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다 배치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되냐. 도심은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농촌 지역 가서 장기영 재택의료센터 과연 가능한 모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차츰차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숫자를 늘리는데 너무너무 이게 웨이트가 쏠려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한 지역당 하나 정도 하니까 지자체들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만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재택의료센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특히 장병 재택의료센터는 장병 대상자들만 사실은 수가가 되는 거지. 그 사실 장병 대상자가 아니고 퇴원 자이신데 장교양이 아닌 분들은 사실 또 거기 장병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넘어서서
장교양 재택의료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까지 묶어서 어쨌든 방문의료센터라고 하는 통합기관으로 해서 건설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한 의원 단위의 사회복사 간호사까지 다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방문의료 지원센터라고 하는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성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냐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렇게 방문의료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체제의 고민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이 재택의료 센터를 할 수 있는 개원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 사회복사 간호사 배치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을 공공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1차 의료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좀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민들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이게 방문 의료에 대한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네. 지금 첫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그 정책 제안 건강돌봄 센터에서 직접 서비스 그 기능에서 첫째가 이제 직접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가 이제 도시 지역일 경우에는 뭐 민간 의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강관리와 예방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역은 아마도 민간 의사분이 거기 가서 개업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 건강돌봄센터에서 방문 진료까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요즘 좀 얘기가 나오는 공공의원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사업이 뭐 위탁받아서 한다는 등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결국은 공공 쪽에서 방문 진료를 맞아요. 맡아야 되지 네네.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제안한 그 건강돌봄센터는 저희 보건소가 다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돌봄을 하면서 저희가 연계하기는 너무 쉽거든요.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죠. 치매센터에서 나가고 정신보건에서 나가기 때문에 굳이 통합할 필요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 진료 기간 얘기인데 지금 1차 의료 시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1차 의료가 방문 진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치매 안심센터 아니 저기 뭐야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지금 재활이 있잖아요. 그 재활 그 방문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장애인 주치. 지금 보면은 현재 그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세 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만 네네. 해서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맞아요. 분이 세 개를 다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 세 개를 각각 하지 말고 묶어갖고 그 방문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맞아요. 않을까라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잠시 그 톡방 채팅방에 있는 질문들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수연 보건진료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인구 2만에 노인과 장애인이 50% 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정말로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을 지원할 방안이 있을까요? 여기가 계획,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실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임수연 선생님 답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예, 바랍니다. 어디에 계세요? 저는 의령군이라고 지금 2만 5천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도 죽고 싶다는 할머니 몇 분 만났고요. 맨날 하는 게 연계 협조고, 그리고 이제 맨날 생활지원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치매한테 전화하고, 우울증 검사하고, 그러면은 계속 경미하거나 심하거나 이러면 하루에 두세 건씩도 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맨날 치매 환자 나타나고 치매 발견하고 어르신 식사도 안 하시고 막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신경 쓰이고 맨날 보호자한테 전화하고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게 보면 그래서 너무너무 근데 저희는요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어떤 강사를 하나 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갖고 뭐 하다가 센터에서 뭐 하다가 또 중단되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치매 교육도 하고 같이 웃고 노래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시키려 하고 계속 하는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제가 김해에서 살았거든요. 도시 사람이에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입사하고. 이게 어르신들 손가락은 다 완전히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허리는 다 구부정하고 완전 다리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걷고 막 이런데도 우리가 방문 진료나 이런 거 하면 불법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절실한 상황을 제가 도시 살다 보니까 김해 살았어가지고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배워가지고 명상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맨날 죽으려고 하는 어르신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심호흡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시는 분도 일어나게 하게 하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바빠요. 바쁜데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케어가 정말 필요한 곳이 저는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제가 도시에 살아와서 알지만 어느 정도 연계 협력하고 자동차 교통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여기는 뭐 장애인 주치의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물어봤거든요. 전화하니까 막 못 온대요. 너무 멀어. 없어요. 없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주민들 이렇게 막 그런 거 이야기 하시는 분 많거든요. 텔레비에서 떠들면 저거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네, 어, 네. 네. 아니,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여쭤본 게 오늘 네, 제가 낮에 고령군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고령군도 지금 딱 요 정도 상황이더라고요. 인구 3만이 무너졌는데 정말 가용할 자원이 하나도 없대요. 없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얘기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우리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이거는 예,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혹시 고령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의령이었어요. 해주려고 네. 하시는 음, 어르신들이 꽤 음, 많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몸이 아파서 죽고 싶대요. 너무 음. 아파서. 그러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도 가자. 마지막엔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연이 좋고 내 살던 곳이 좋고 그까지는 아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온갖 일을 다 해야 돼요. 면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1시간 동안 네. 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이 자원이 되게 없는 지역들은 이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에서 수가 체계를 달리 해가지고 지역적인 편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하고 있고 뭐 특별구역 해가지고 이걸 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시범 사업 단계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본 사업이 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이제 논의의 장이 펼쳐지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권 내에서 특별히 이 지역 자원이 좀 부족한 지역들은 조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라거나 제도의 조금 탄력적인 운영들을 통해서 그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고령인가? 라고 생각했습니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나 보건소 때려치고 저기 군으로 어디 충남이라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엔 고양시 이양숙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조직과 예산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지자체 본청에서부터 복지와 보건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조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의료기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활성화를 위한 수가의 제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적정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 혹은 의사회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모델도 시범 사업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시 지속 가능하게 중앙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의 임선한 선생님께서는 전담 조직 구성 시 본청 내 주관 부서의 간호직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고 그 돌봄 부서의 간호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주보건소 최기영 선생님께서는 농촌 지역은 RN이 부족하니까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기관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문 진료 활동을 생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인가 봐요. 부모공단 파주시사의 보건소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이 이제 수가 문제인 건데 그 속한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가 제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런 부분은 그 1차 의료기관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사회복지사의 임금만큼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을지 뭐 수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주셨던 의견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항수 선생님이 주셨던 내용들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방문 재활 어떻게 해야 돼? 방문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방문 복약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논의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걸 건강보험에 할지 장요양보험에 할지 예산사업으로 할지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이고 사실 아시겠지만 장교양 같은 경우에 장교양 방문간호가 사실 되게 확장시키고 싶지만 방문 요양하고 월안도에게 묶여가지고 사실은 방문간호가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방문 운동이나 이런 걸 넣어서 장교양을 넣었다 이러면 또다시 방문간호와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키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필요할 것 같고 다행히 이번 민주당 공약 안에 방문 재활, 뭐 방문 구강 관리, 방문 영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어서 아마 이번 정부 안에서 이제 공약 내용들을 검토한다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고민부터 일단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유혜정 네. 선생님께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계시니까 이것이 이제 민간기관하고 수가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보험 수가로 이것을 뭐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수가로 하기보다는 수가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이제 보건소나 공공기관, 지역복 그럼요. 네네네. 돌봄 네네.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건보공단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네, 건강보험 장기형 베이스 이건 아니고요. 근데 네, 그래도 지금 사실은 가장 우리가 제도를 조금 더 빨리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 사업을 갖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의 장벽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전 국민 서비스로 가려면 보험 방식을 통한 전 국민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어쨌든 공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같이 이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민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제공 방식이라고 얘기한 게 수가로 갈 건지 보건소로 갈 건지 같이 양립해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전담 조직의 그 파견이 아니라 그 증원 얘기는 사실 저는 이 보건소에서의 이분들이 와서 같이 하는 의미는 보건소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게 이 돌봄부서에 간호직을 배치를 하면요. 또 보건소하고 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급 무보직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데리고 오면
가장 협업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 보건복지의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느냐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들이 보건소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아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 이게 좀 이렇게 본청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도 사실 뭐 한 가지의 장기적인 방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보건소하고의 채널을 뚫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채널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방식처럼 좀 일정 부분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보건소의 건강돌봄 팀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본청에 와서 같이 협업하게 하면 너무 그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결국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에서 말씀 주신 것 최근 이제 파주시가 이번에 저희 시범사업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파주는 연세 속내가로 유명한 파주이거든요. 통합돌봄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마 파주도 굉장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심 지역과 아마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문의료 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국비로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수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설계를 하고 대신에 이게 소속이 보건소 소속이에요. 대부분.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시범 사업의 모델이어서 이게 확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시범 사업 지역에서는 이 방문의료 지원센터 모델을 장병 재택의료 센터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좀 같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지원 소장님 질문. 네. 네. 그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그 예를 들면 방문 진료를 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문턱이 일차 방문 진료 1차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 등록이 현재는 진짜 1차 의료기관으로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는 뭐 지방 의료원까지는 또 되는데 보건의료원은 또 안 되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건소라든지 보건의료원도 1차 의료기 방문진료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옵션이 정 필요할 때 옵션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또 도시가 아닌 군 지역 내진 도시도 포함해서라도 좋지만 뭐 양의 쪽에 방문의료기관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요양병원도 그런 쪽으로 등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이게 이제 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장경 재택의료센터는 지금 보건소까지 다 넘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1차 의료기관에 그런 기관을 넓히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한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건강보험 쪽의 사업의 형태로 1차 의료기관이 사실은 좀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논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요거는 충분히 좀 제안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나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병원은 이게 조금 논의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방문 진료 자체가 이제 지역 의료, 이제 1차 의료를 베이스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베이스인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들이 1차 의료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은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지만, 플레이어로서 병원, 2차, 3차 병원이 플레이어로서 들어와서 1차 병원과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는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저는 1차 의료기관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1차 의료기관 숫자를 늘리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웨이트를 싣고 이게 조금 보편화되면서 역할을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 취약지 진짜 소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찾아봐도 병원은 요양병원밖에 없고 막 이런 지역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고런 지역들은 사실은 조금 앞으로 인제 예외적으로 좀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좀 보면 좋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가 인제 이 통합돌봄을 하려고 보니까 인제 필수 인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문 의료, 재택의료 센터를 포함한 방문 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의 각종 시범 사업, 퇴원 환자를 하기 위한 퇴원 환자 그 연계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제가 제 기억에 한 20개 정도의 서비스를 붙여 가지고 그걸 229개 지자체로 쫙 깔아 가지고 한번 인프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인제 복지부하고 회의를 하는데 복지부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밑으로 가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뭐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진짜 거의 제가 거의 한 20개 가까운 데를 했는데 다 없는 데들도 있었어요. 그 지자체도 한 4-5 개가 되더라고요. 강원도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인제 앞으로 저는 이런 인프라들을 보면서 공모 사업을 하든 시범 사업을 하든 인제 지역 균형을 좀 맞춰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울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부가 해 왔던 보건복지 사업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역 특성이라고 하는 걸 반영한 게 거의 없거든요. 다 근데 일률적인 모델들로 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지역을 강조를 하려면 결국엔 중앙정부가 까는 자원도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고 중앙의 제도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지금 3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마지막 질문 1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해도 좋고요. 제가 하나, 네,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고요. 저희도 요번에 이제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 기술 지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돼 있고요.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복지 정책과 안에 통합돌봄 팀을 이제 만드는 걸로 요번에 이제 될 겁니다. 7월 1일자로. 이제 아까 정원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복지 영역에 TO를 하나 더 간호 정원을 늘려놔야지 이제 보건소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보직 6급 계장급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연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복지 파트에서 추천을 해달라. 누가 가면 좋을지 좀 뽑아달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있고요. 이제 막 머릿속에 있지만 막 다들 어려워하면서 왜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보건소의 직원들도 대부분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사실은 아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는 인프라가 너무 없지만 사실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돌파구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되고 시범뿐만이 아니고 본사업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건소랑 뭐 협업이 어렵다 말씀하시지만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유난하게 될 것이고,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진입 창구,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진입 창구가 동주민센터나 뭐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복지정책과가 될 수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 하나가 혹은 누군가 하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러 가거나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간다 이런 얘기 아까 해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동해에 있는 간호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복지에 치여가지고 그걸 연마하느냐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그것까지 하러 같이 나간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인력 배치를 동마다 하나씩 더 하는 그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안했던 거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하셨던 이제 읍면동 인력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확충을 했어요. 복지직 그리고 간호직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10,000명 넘게 그때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그때 배치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디저기 다 빼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지자체들도 많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있는 정원들을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사실 업무가 늘어나면 순수 증원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막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의정부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53개 지자체에 지금 의정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를 그래서 맞습니다. 의정부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팀도 만들고 동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의정부는 훨씬 더 기반을 잘 깔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인력 확충에 대한 것들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 사람 조직.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진짜 고민 지점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아마 스피드가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 채팅방에 지금 2가지가 올라오셨는데요. 그냥 붙여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서혜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병원에 참여 저는 여기에는 참여합니다. 공공병원은 그 역할을 저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공공병원이 어떻게 1 차 의료 기관에 쪼끔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오늘 안 그래도 말씀 주셔서 쪼끔 계속 얘기를 좀 해 볼까 지금 오늘 좀 메모를 해 놓고 계속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순경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전담 조직의 무보직 간호 6급 배치. 네, 이거 인제 좀 동의해 주셨으니까 컨설팅 때 제가 요즘 많이 콘텐츠로 쓰고 있긴 한데 아니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12개 지자체 담당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다 필요 없대. 무보직 6급이래요. 그 사람만 1명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팁을 전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컨설팅하고 하면서 이런 보건소하고의 협력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염두해서 앞으로 좀 지자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정말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혜경 이사장님 마지막 예, 네, 네, 마무리 오늘,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 의료 돌봄 시범 사업이었죠? 의료 돌봄 시범 사업. 지원. 네. 7년 동안이나 진행해 오신 그 유혜정 센터장님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강의, 열정적인 강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우리 지역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 뭐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7번째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잠깐 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내년 3월에 이제 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고,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법상으로 보면 사실은 통합돌봄 본사업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건소 쪽에서는 이게 굉장한 화두거든요.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이 8차례의 그 기획 세미나를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한번 세미나마다 100명이 있어요. 어떤 150명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가 그냥 팔에 그치지 않고 더 올해는 진짜 이걸 가지고 한번 끝까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 논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8차례 마지막 일본에서 경험 듣고 나서 저희가 정책 제안했던 것, 그 2가지 마지막에 이제 9번째로 정책 제안했던 것을 저하고 건강돌봄센터 작성했던 게 저거든요. 저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방안 작성하신 분이
고려대학교 보건대원 허연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한 20분씩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책 제안했던 것에 대해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시즌 1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즌 2를 할 겁니다. 근데 시즌 2는 뭐냐면 시즌 1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전문가들 모시고 했던 거라면 시즌 2는 이제 진짜 지역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했던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보건소 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사례 발표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정말 논의를 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그 시범사업 지역에서 아주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잘 되고 있는 모델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 지역 12개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빠진 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했거든요. 종로구에 건강이랑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 그 노인 장수센터 그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넣어서 진짜 몇 차례를 또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다시 거기서 우리끼리 다시 토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여해 주셨던 분들 시즌2도 열심히 또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